왜 내 월급은 항상 스치기만 할까? 올해도 재테크는 망한 걸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본 적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이버 넘버원 재테크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공식 가계부,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25만 회원이 인정한 강력한 절약 저축 효과는 기본. 월급만으로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만든 재테크 습관과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만의 실용도 200% 재테크 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부자의 꿈,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위즈덤 하우스. 바쁘고 고단한 월급쟁이들의 행복한 투자. 첫 단추부터 똑똑한 재테크. 그리고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네, 마음 치유사인 동시에 12년차 중학교 국어교사와 육아를 하며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네, 육아에도 퇴근이 필요하다. 현실 육아에 필요한 자녀와의 특별한 대화법과 어떻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 나눠주시러 오셨는데요. 책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의 저자 정경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 교사만 하다가 정년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작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를 쓴 보통 사람 정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육아 전문가 오신다고 하니까요. 소꿀님께서 궁금한 점 너무 많은데 되게 기대를 하고 너무 오셨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책 제목이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예요. 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제목이 엄마로서 진짜 제목이 정말 너무 킬링이야, 마음에 킬링. 들어요. 진짜. 일단은 사서 그냥 집에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싶어요. 맞아요. 그 같이 남편 보라고?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보라고. 그 누군가가 볼 수 있게끔. 아이들과, 그렇죠, 그렇죠. 왠지 이 글로 도배를 해버리고 싶은 집에. 소클님도 아빠도 한번 퇴근하고 싶은데 가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육아가 원래 퇴근이 없어서 24시간이에요. 그치. 아니에요. 그렇지. 퇴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작가님 모신 겁니다. 어떻게 퇴근할 수 있는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좀 생뚱맞아요. 사실은 아이가 7살이었던 작년에 이제 남편이 이제 너무 이제 고생을 했잖아요.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를 잠시 쉬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네. 올해 입학했어요? 네, 올해 입학했어요. 8살. 육아휴직. 네, 육아휴직을 했죠. 그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8살 맞아요. 때도.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아이를 위해서 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숨은 뜻은. 근데 이제 쉬라고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성격이에요. 오. 그래서 쉬는데 어떻게 쉴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쉬고 피곤한데. 싶은데. 피곤한데. 그래서 쉬는 것도 계획이 필요하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거나 뭔가를 시도하고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이제 3월에 딱 요이땡 하는 순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이제 좀 서칭을 해봐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일의 연속이야? 그래서 네. 이제 뭐 쉬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말하고 나면 또 사람이 이렇게 귀에 맴돌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은 건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머릿속에 이제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까를 고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만만한 게 블로그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웃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글을 쓰더라도 아무도 공감을 해주지 않고 댓글을 달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글을 썼던 거예요. 오히려 더 댓글이나 네. 이런 게 없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더 편하게.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편 거 블로그에 같이 부부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던 때여서 남편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이제 글을 쓰는 도중에 중간에 부모 아이에 노출이 됐었어요. 제가 쓴 글이 이제 아이에 대한 그렇군요. 고민이나 제 네. 생각들을 부모 아이가 어디죠? 네이버 보면 네이버 탭이 있군요. 네, 탭이 있어요. 아. 부모 아이 탭이 있어요. 뭐 네. 경제 저희 뭐 경제나 그렇죠. 비즈니스 이런 네, 거.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 거 글이 노출이 되면서 뭐지? 그러니까 좋은 글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글에 좀 소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남편 블로그 말고 제 거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어 교사거든요. 국어 교사니까 이제 글을 쓸 때 조금 목차를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책에도 그래서 쓰실 거니까. 네, 아니요. 책을 쓰세요. 만약에 제가 책을 쓰려고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 책이 못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겁이 나서. 글이 더 안 써져요. 네. 그래서 그냥 쓰다가 그러면 목차가 좀 괜찮네. 그럼 칼럼으로 조금 기고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칼럼 기고를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이거 책으로 한 권 나와도 될 정도의 목차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라고 시작했던 것이 네, 책이 되었고요. 쓰다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쓰다가 이제 이게 정말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하던 시점에 남편이 이제 제가 쓰던 거를 멈추니까 제 거 원고를 몰래 빼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오, 남편분 멋지다. 근데 이제 제가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출판사라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혹시 치밀한 남편을 두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분이 그런 일을 저지르셔서 이제 전화를 받고 사실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는 한 군데는 내 책을 내줄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 원고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쫙 뿌렸죠. 네. 네, 최근에 2세 기념으로 또 블로그에서 또 이벤트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2세가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좀 1세를 좀 많이 찍었어요. 4,000부를 찍었었는데 이제 출간 직전에 출판사에서 이거 좀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조금 우리 많이 찍어요 라고 해서 4,000부를 찍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이거 안 나가고 재고로 쌓이면 맞아요. 출판사에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중간에 사실 53일 만에 이제 4,000부를 찍게 됐는데 중간에 아무런 피드백을 안 주시다가 정말 생뚱맞게 영업팀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작가님 2세 찍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벤트를 열었었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이렇게 계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책까지도 이렇게 완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남편분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당신 그냥 놓을 수는 없어. 네. 근데 또 시중에 보면 되게 다양한 육아책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작가님의 그 육아 대화법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는 이제 방법론적, 그러니까 how to의 개념보다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육아법이라고 하면 아이를 위한 육아법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중심이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육아법 그리고 대화법은 아이보다는 엄마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엄마가 행복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색다른데요. 네. 색다른데 공감은 되게 많이 될 것 아주 같아요. 공감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행복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빠는 불행해도 되나요? 아니, 아빠도 아빠는 행복해요. 상관없지. 네,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멋지네요. 네, 보통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욕구를 굉장히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희생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엄마의 희생
동생 위에 육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버럭하는 화들도 참고 참았던 화들이 용수철처럼 빵 하고 터져 나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엄마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들을 그때 아이에게 표출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핵심적인 육아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랑 친한 동생이 너무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 9시 되면 엄마는 가고 싶은데 얘는 이제 갔으면 하는데. 그쵸. 갔으면 하는데. 너무 능그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게 전쟁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왜 아이가 9시까지 어린이집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니 당연히 어린이집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래야지 거예요. 엄마가 쉬죠. 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애가 약속만 있으면 늦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잖아요. 엄마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애가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엄마가 쉬고 싶으니까 너 가야 돼라는 이게 정말 소쿨님이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아유 언니 그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몇 시에 약속이 있어서 커피를 좀 마시러 가야 되는데 은찬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친구 아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은 엄마는 쉬면 안 되고 엄마는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이하고 소통할 때 솔직하지 못한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해야 돼. 당위성을 던져줬을 때 아이는 더 막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네,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엄마가 커피를 마시러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유치원을 가야 해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저의 의무잖아요. 아이의 의무인 반면에 엄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거기에서 굉장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자발성이라는 어떤 기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되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욕구들을 아이에게 엄마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해 줬을 때 사실은 아이는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의 포인트는 엄마의 감정과 욕구를 누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아이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네. 여기 계신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진짜 거의 헤드뱅잉을 할 정도로 진짜 끄덕끄덕 하시는 진짜 정도로 진짜. 아니 아이한테 이렇게 지금 24개월이라서 잘 말도 못 알아듣고 네. 말도 못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저것 좀 갖고 와봐. 그럼 이렇게 진짜 갖고 와요. 네, 맞아요. 갖고 와서 이렇게 좀, 갖고 왔어. 고맙습니다. 그럼 되게 뿌듯해해요. 맞아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생각엔 너무 어려서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 선한 마음을 믿어주시면 행복한 육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날 때리는데 이게 웃으면서 나 따개를 때리는 거야. 내가 목욕을 시키는데. 네. 근데 약간 즐기는 것 같던데. 저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그 도덕성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쁘고 좋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 네. 근데 뭐 알면서 때리는 거야. 아이 식사기를 못 알아. 철썩 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자꾸 때리는데 네, 그게 더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사실 소리가 찰지는데. 왼쪽 한번 때려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럴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아이에게 때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 부정어를 사용하는
부정하면 아이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떡볶이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자, 떡볶이 떠올리지 마세요. 안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떡볶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때리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은 마라 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상황을 기억해서 오히려 그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럴 때는 아빠는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야. 만져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그 긍정적인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이야기해 줬을 때 아이가 그 행동으로 조금 유도가 된다. 부정화법이 아니라 긍정화법. 네, 맞아요. 작가님 천재 같아요. 작가 질문 2개인데 천재 같아요. 약간 진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애를 키워놓은 상태에서는 저게 어느 정도 와닿는데 막상 그 나이에 작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네. 또 현실에서도 그걸 또 막상 이렇게 그때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정말 맘처럼 쉽지가 또 않은데 아이들이 또 그 뜻대로 잘 때렸어요. 아니야, 난 때리는 게 좋아. 그래서 올초 대박.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원래 또 배워가지고 써먹으려는데 네. 아이들은 또 아니야, 난 그. 네. 우리는 좀 다르구나. 수업 따가워. 이렇게 때리려 그냥 이렇게. 아니 저기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눈 감고 누워 있다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으면 벌써 머리를 감싸나. 그러면 사람은 본능이 있거든. 명치를 밟고 올라간다. 야, 진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남편들 잘 바뀌시던가요, 코코드림님? 한 번 말해서 이 말을 표정이 똥 씹었어. 왜 그래? 들으셨나요? 제가 거의 남편이 듣는 편이라 제가 오히려 잘 보면 어른도 사실 부탁에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 수정을 요구했을 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도 엄마가 때리지 마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네, 또 책에서 보면 또 최소 그 36개월 전에는 절대로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이 있으셔가지고 신혼 때부터 TV를 거실에 없애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이가 8살인데 현재 아이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희생하면서 TV를 없애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TV를 좋아하지 않았고 원래. 네. 결혼 전에 남편에게 딱 한 개를 요구했다면 그게 텔레비전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TV가 있게 됐었는데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간이기도 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맞아요. 보면. 근데 이제 36개월까지는 아이가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흡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36개월까지 이제 보지 않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가요? 네. 네, 아이가 스스로 찍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보다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찍는데 혼자서 찍어요. 고프로를 들고 나가서. 정말요? 네. 야외 촬영이에요? 네, 야외 촬영이 주로. 혹시 편집도 하나요? 편집은 남편이 합니다. 와, 네, 근데 이제 대단하다. 나중에 본인이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모든 컨셉과 계획과 이런 모든 촬영은 본인이 계획해서 소품하고 기획을 본인이 한단 말이죠? 네. 전체 다? 네. 대단하다. 지금 8살,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유튜브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소비하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찍을까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짧게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책도 안 좋은 책이 있고 좋은 책이 있는 것처럼 그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디어 노출이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전 부모님이 막 컴퓨터 하면 되게 뭐라고 하셨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컴퓨터 없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가 살아갈 세대에는 사실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어 노출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최소한 36개월 이전에는 무의식적 흡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노출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뭐 아이들 뭐 외식을 한다거나 네. 모임에 이렇게 데려갔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를 이제 혼자 둬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 보통 대부분 핸드폰을 그냥 주거든요. 네. 네, 놀 게 뽀로로 없으니까 보여주거나, 뽀로로 이렇게 뽀로로 보여주거나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 전제로 아이가 부모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옆에 있다가 되게 툭 그게 그 말이지?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그랬을 때 아이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 시간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들은 아이가 심심해한다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주변에 옆에 아이가 보고 있으면 네. 그거 보려고 이렇게 의자 이렇게 막 밀고 해서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 나갔어요. 아, 아예 준비를 하고. 네, 항상 이제 뭐 종이 접기 되게 좋아해서 종이 접기 항상 준비하거나 뭐 미술놀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이제 손의 근육을 세련되게 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쵸. 콩 집기 이런 거 연습시키는 용도로 그릇하고 콩 몇 알 담아가서 그거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게 잘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핸드폰만 챙겨 나가는데 이제는 그렇네요. 콩과 네. 젓가락을 챙겨 나가는 그러니까 걸로. 훨씬 더 또 아이의 또 머리 그 두뇌 좋으니까. 또 손근육도 쓸 수 있으니까 아, 또 아이한테도 그러니까요. 더 좋겠네요. 네. 근데 또 이제 아이와 이제 좀 더 함께하면서 대화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어요. 네. 작가님은 아이와 대화할 때 화내지 않고 하는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말하니까 화를 안 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화가 나가지고 욱했어요. 왜 욱하셨나요? 뭐였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데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조용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은찬아 불렀는데 애가 없어요. 봤더니 아니 8살인데 혼자 나가요? 네. 네. 안 데려다 주고요? 네, 혼자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8살 때까지는 데려다 주는 분도 많거든요. 아, 네. 저는 입학식에 한 번 데려다 줬는데 다음날 엄마 혼자 갈게라고 해서 네, 다음날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데 학교가 가깝나 보다. 네, 한 5분 정도 걸려요. 네, 걸어서. 근데 이제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밑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왜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은 빡침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갔어.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와서 쫀짠하고 불렀는데 얘는 아무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내가 인사를 하고 갔나 안 하고 갔나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는 더 그래요. 네. 음. 쫀짠 불렀더니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치. 사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보다 저는 그 화가 나는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화나는 그 시점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기 직전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아이가 저를 화나게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면 둘 다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얘기하는 방법을 취하는 편이에요. 일단 욱할 때는 일단 좀 눌러줘야겠네요. 네. 투자하고 비슷하네. 타이밍이네, 타이밍. 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또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싶긴 한데 오히려 내 아이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게 되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으신데요. 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엄마의 화를 내게 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거짓말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거짓말 했어? 거짓말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거짓말 했어 이면에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욕구가 부족해서 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엄마 동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몰래 가지고 왔거든요. 동전을 가지고 왔어. 근데 너 왜 엄마 돈 이거 가져갔어? 아니 나 책 사려고. 정말 책 사려고 그러셨나요? 만화책. 그러면 아니 야, 이거 반전이다. 반전 진짜. 뭐 세상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 수정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를 묻고 어떤 욕구가 부족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엄마 나 사실은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땐 엄마에게 어떤 이유로 그런지 얘기해주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도덕적 판단과 기준의 잣대로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이유를 묻는 것,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런 말을 했고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도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만 유독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도덕적 판단으로 도덕적 잣대로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려고 하시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봐 주는 게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 아이가 인사를 안 할 때도 네.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은 욕구. 그럴 수 있죠. 저희 아이는 부끄러워서 되게 많이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남자애들은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생각 그냥 자체가 아무 없어. 생각 없이 나가, 생각이 그냥. 없어. 그러니까 둘이 남자잖아 우리. 근데 생각이 별로 네. 이렇게 자기 또 뭐, 골똘한 건 생각하지 있어. 못해. 이렇게 뭔가 뭐 터닝맥 카드 뭐 아니면 요새 뭐 총 같은 거 있어요. 무슨 총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뭐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요. 밥을 먹다가도 잘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막 그래요.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요. 물총놀이에 빠져 있고. 근데 이제 여름이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어렵지. 원래 이제 그런 건데.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은 되게 더 그럴 것 어려워요. 같은데.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어른들도 본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 연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 스스로 찾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성격이 급한 경우 그냥 답을 먼저 이제 말해주는 경우가 부모님이? 많죠. 네, 부모님이? 그렇죠. 그 과정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이제 귀찮은 거죠. 그냥 그치. 자판기처럼 물어보면 그냥 딱 그치. 답을 해주고 싶은.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래야 내 시간을 가지니까.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정답을 맞추는 습관이 있거든. 맞아요. 빨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우리 우리 맞아요, 승세대 맞아요. 때문에 계속 이제 소클림 학력고사지만 아무튼 우리 그 세대이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거에 좀 습관이 됐거든. 네, 근데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인재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맞아요. 인재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좀 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게으른 부모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저랑 너무 잘 맞는데요. 네. 엄마가 너무 부지런하면 아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너무 빈틈이 없으면 안 돼. 완벽하면 안 돼. 그래서 빈틈이 많아야 돼. 엄마가 그래서 일부러 그 구멍 엄마가 아무것도 할지 못해야 돼. 요리도 그래서 못하면 그러면 애가 막 만들어서 요리사가 되겠네. 저희 딸내미가 이제 4학년인데 응. 밥을 해요. 예. 아. 밥을 해놔요.
아들은 뭐 설거지도 하고 잘해요 되게. 네. 엄마가 안 하니까. 아니 다음번에 코크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아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니 4학년이 요새 밥을 아들 딸 다 대학생도 나와야겠어.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니, 전기밥솥이 있잖아요. 전기밥솥 있으니까 쌀 씻는 방법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 취사 누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집에 밥이 없으니까 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밥이 있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 없는 경우에 술을 한 번씩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 아이도 저 밥 차려주거든요. 거봐요. 네. 8살이요? 네. 애 자립심을 위해서 너무 엄마가 나대지 마세요. 아 작가님 반찬도 하지 마세요. 애가 반찬 실력이 늘어요. 놀라운데요. 근데 이게 아이가 해주면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해주고 나서 되게 뿌듯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리액션을 또 엄청 이제 막 맞아요. 어떻게 너는 4학년이 밥을 하니?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진짜 대단하다. 그 자존감이 되게 이제 높아져서 맞아요. 나는 밥을 할 수 있는 아이야 하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네, 정답입니다. 네. 코코드님이 회사에서 쓰는 방법을 집에서 쓰는 아이한테까지. 나 기분 탓이지 그냥.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네. 이런 거에 너희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랑분은 깨달으셨어 이제. 그러지 신랑분은 말아라. 이제-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아이의 일상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결핍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엄마가 한 템포만 늦추잖아요. 아이는 본인이 말하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본인이 생각한 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 뻘쭘하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너무 재빠르게 대답하면 아이는 할 말을 잃어요. 엄마 생각이 맞나 보다 이러고 주눅이 들거든요. 아니면 엄마 생각을 먼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한 템포 늦추시되 이제 성의 있게 눈을 보고 말을 하셔야죠. 귀찮다는 듯이 몰라 이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고 근데 진짜 엄마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먼저 아이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되겠네요. 네. 사람의 두뇌는요 굉장히 똑똑해서요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준 질문을 다시 역으로 주시면 돼요.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같은 질문으로 돌려주시면 아이가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엄마가 게을러지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대로 쭉 나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이미 없네요. 이제. 맞다고 하니까. 네, 맞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제 주도할 수 있게 이제 원하는 것을 좀 찾아주고 싶다가도 또 네. 이제 주변 엄마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신이 있게 딱 하고 싶어도 주변 이제 엄마들이 막 이렇게 사교육 막 시키는 거 보면은 내 아이만 또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내가 엄마로서 이걸 너무 못 챙기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사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결국엔 사교육 늪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 네이버 메인에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네. 또 이제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또 맞아요. 교육적으로 말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전기세 내러 가는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대부분이죠. 네.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공교육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사교육으로 밀어넣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세대의 성공의 법칙 이라고 하면 뭐만 잘하면 됐죠? 공부만 잘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사실 20년 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불안한데 내가 아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사교육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소신을 갖되 저는 이제 사교육이 절대 필요 없어는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사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아이의 선택일 때 의미가 있다는 하고 거죠. 싶다고 할 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 저희 아이가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제 반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장을 하려면 친구들을 설득해야 해라고 그건 했더니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죠. 할까라고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반장 선거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회수가 폭발이 됐어요.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거였는데 저는 너무 쇼킹한 게
그 댓글 밑에 어느 학원을 보내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웅변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을 아이가 다니는 줄 아시고 도대체 어떤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교육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고 쉽게 무언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사교육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엄마 내가 미술을 하는데 도저히 어려워. 그림을 그리는데 좀 불편한데 엄마 미술학원에 좀 보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가는 것과 얘가 필요할 것 같아. 넣어봐야겠어. 라고 엄마가 선택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선택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조금 안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걸 잘했나 봐요. 되게 발표를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됐나요? 공약이 뭐였어요? 공약은요. 공약이 딱히 없었어요. 이제 그게 폭발적이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장 선거 연설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안녕 친구들 나 조은찬이야. 이런 거였어요.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나 뽑아줄래? 안녕.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됐나요? 우리가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1학년 1학기는 반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반장 선거를 아예 안 했어요. 네, 아예 안 했어요. 없나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학교를 처음 보내니까 몰랐던 거죠. 반전인데 네. 진짜. 그래서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반장 선거 하면 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형식이 있잖아요. 네. 그 형식을 깨서 폭발적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창의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네요. 네, 우리가 학원에 가면 그냥 정말 판에 찍어내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누구나 예상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창의성 웅변 학원인가 보다. 소개시켜 주세요. 캐릭터 있네. 저희 집으로.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엄마가 퇴근을 하려면 무엇보다 아빠의 역할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아이 아빠를 육아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가님의 꿀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풀어주시죠. 네. 제 책을 처음 보셨을 때 가장 두려워하신 분들이 아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엄마 대신 아빠가 그 자리에 대치돼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부분이 책에 많이 할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신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이는 아이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했을 때 사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1인분씩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아이를 육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기 이전의 시기에는 엄마의 절대적인 어떤 시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남편을 육아에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은 사실 육아할 때 처음엔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안 해봤으니까. 네. 엄마, 아빠, 아이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주도적으로 아이를 육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와 아빠가 둘만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에 엄마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아이 수유할 때는 1시간 잠깐 나가서 제가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오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오롯이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면 아빠도 아이와 친밀해지고 육아에 조금 더 동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너무 이제 첫 애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네. 작년 겨울인가 그때 대만 여행을 혼자 갔다 오셨어요. 제가 독방 육아하고 네. 3박 4일 동안.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제가 그 서브 역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도적으로 3박 4일 동안 그쵸. 다 24시간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막 그냥 거의 정신줄 놓겠더라고. 근데 친밀해지기에는 진짜 친밀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둘이서 3박 4일 동안 둘이서 마주보고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네. 그때는 어린이집도 안 보냈었거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그런 관계가 맞아요. 형성이 좀 되고 제가 목욕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2년째 지금 목욕시키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시킬 줄 몰라요, 목욕을. 그래서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이제 유모차 끌고 이제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 거 그런 저녁에 그렇게 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둘만 있으니까 엄마는 배제된 상황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엄마 뭐 쇼핑 가거나 이제 병원 갔다 올 때 혼자 갔다 올 때 이제 둘만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될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옆에서 이렇게 강건도 불구경 보듯이 엄마하고 애가 있을 때 남편들은 옆에 있는 거랑 완전히 둘이서 이제 뭐 목욕이나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거 다 할 때랑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네. 차원이 다르죠. 네. 죽을 것 같아. 내가 안 먹던 술을 먹고 있어요. 그 진짜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집사람도 중간에 아기 낳고 나서 특히나 이제 되게 우울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육아가 되게 뭔가 되게 보람이나 뭔가가 되게 느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또 힘든 일인데 애랑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중간에 이제 제 지인분한테 여쭤봤더니 휴가를 줘라. 네. 그래서 네가 일요일 날 보고 이제 그 아내분한테 그렇게 시간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 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소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진 점은 그러고 나서 애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게 참 좋았고 네. 또 사실은 또 요새 보면은 되게 많이 직장인들이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왜 힘드냐면 계속 반복적인 회사 일을 하면서 또는 반복적인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좀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자기 역할, 네. 뭐 직장의 뭐 김 과장이나 김 대리 아니면 엄마 아빠라는 역할에 빠져가지고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저희 집사람도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걸 느끼거든요. 저도 사실은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카페에 가가지고 뭐 반차를 냈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든 카페에 가서 제가 혼자만의 시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카페든 영화관이든 맞아요. 저 스스로 생각도 정리 좀 하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약간 사실 뭐 저는 이제 월급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되게 좀 버겁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을 버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아도 사실은 계속 집에서 뭐 어떤 분들은 논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사실은 집사람이 가끔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할 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해봐야 알아. 그렇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 나머지 29일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진짜 그게 되게 힘든 일이고.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걸 알겠더라고. 한박살 동안 진짜. 우울증 우울증 그냥 거의 그 입장을 알겠더라고. 왜 이렇게 맞아요. 힘들어하고 하는지 그 공감이 되고 그다음부터 너무 미안한 거야. 솔직히 나 그동안은 회사 다니면서 임장 다니고 내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일 하고 있었어. 특히나 나는 그나마 이렇게 뭔가 성과와 보상이 맞아요. 나한테 스스로 오는데 그 일은 안 보여요. 공감이 돼요? 아니요. 별로 안 하시잖아요. 난 제일 힘들었던 게 밤에 네. 잠을 얘가 뭐 계속 깨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건 맞아요. 야, 군대도 잠은 재웠거든. 얘는 그냥 없어. 그냥 막 아무 때나 맞아, 울어. 맞아. 육아가 되게 힘든 일이야 진짜. 네. 특히나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도 아이와 있는 시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뭐 한두 시간을 줘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되게 당황하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빨리 1시간, 2시간이 가서 이 사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찌됐든 그 시간을 본인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아이들과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사실 아이와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도 한 달이든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빠도 아이랑 시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회사 선배들 중에서 보면은 되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아빠랑 아이가 그동안 소통을 안 했던 맞아요. 거예요. 공감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더 멀어지더라고. 살리기도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라도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뭐 그때 어떻게 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잘 지내게 맞아요. 되는데 거의 아이인데도 남처럼 지내는 분들이 되게 슬픈 아빠들이 많아. 그러니까 맞아요. 나가서
돈만 벌고 오는. 엄마랑은 사실 그렇게 부대끼면 서로 정이 쌓였거든. 근데 아빠랑은 못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갖는 게 네. 되게 아빠한테도 길게 봐서는 훨씬 좋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시간만큼 아이는 마음을 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특히 아버님들이 자식인데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쵸.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아이가 방문 들어가고 방문 중학생이니까.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 나가! 못 들어오게 하거든. 나가. 그 요즘 핫한 책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쾅 닫을 때 뭐 이런 책들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다 육아를 하고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좋네. 아이가 방문 닫을 때 엄마도 퇴근하겠습니다. 오예 하면서 아, 예. 오예! 야! 드디어 사춘기구나.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네, 소콜님 2부가 있으니까 2부에서 좀 풀어주시고요. 네, 오늘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의 저자 정경미 작가님 모시고 생각지도 못한 자녀 행동에 대한 그 대응 방법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또 정경미 작가님이 그 육아도 척척 해내시면서 또 자기만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자기개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전문가이자 사람 부자인 정경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와 책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소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소콜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선배님으로서 필요한 조언을 뼈를 때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뼈를 하도 맞아서 온몸에 깁스를 한 것처럼 저는 매 강의 때마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소콜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나만 듣고 싶어 폐강을 요청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콜님 강의를 듣고 여권과 카드를 자르고 노후 준비를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콜님의 명언을 모아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밥통들아! 카드 자르고 여권 자르고 천사의 초록링 안으로 들어와. 전세 살면서 4,000원짜리 커피가 목구멍에 넘어가니? 해외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지 말고 소스쿨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의 MC 소콜님께서 진행하시는 정규 강의죠. 소스쿨을 들으신 수강생 분들의 후기였습니다. 소콜님의 정규 강의 소스쿨은 18년 동안 쌓아온 수도권 투자 경험과 내 집 마련 노하우를 나눠드리는 기초 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 신청 게시판이나 팟빵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